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생 뭐 있다냐 채널 처음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꼭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만 나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절엔 학교를 나온다는 게 어쩌면 어려운 일이기도 했었지요. 그날은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오후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만 다녔던 저에게 어린 시절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돕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이렇게 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사는 줄 알았는데 자라고 보니 다 저처럼 지낸 것은 아니더군요. 그 생각에 가끔은 포근하게 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돕고 어렵게 살다 보니 저는 글을 배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엔 글을 잘 몰라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배움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사랑을 주던 남편과 만났을 때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웃곤 했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동철. 저희 둘은 소박하게 살았지만 밥 한 공기 꼬박꼬박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에 고등어예요. 그게 제일 맛있지. 당신 손맛은 최고야.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저희 하루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행복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새까맣게 타서 집에 돌아왔고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그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장갑 안 끼셨어요? 괜찮아. 당신이 발라주면 금방 낫잖아. 저와 남편에겐 아들 상호가 있었습니다. 상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걸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남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못다한 공부를 아들이 대신하는 것 같아 대견하고 늘 뿌듯하였습니다. 상호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졸업식 날 저와 남편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상호의 졸업식이 정말 기쁘구나. 남편이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 같은 사람도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호를 졸업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잃으면 세상 모든 색이 바래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TV를 켜놔도 드라마는 예전처럼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TV를 끄고 홀로 앉아 시간을 보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공허함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 상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호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하고 멀리 살아서 자주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더 슬퍼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상원의 집이라도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아들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상호는 졸업을 하고 취업이 잘 된 뒤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윤보미를 처음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곱고 예의도 있고 웃을 때 눈이 참 예뻤습니다. 윤보미는 성격도 살가워서 저에게 잘 다가와 주었지요. 어머님,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 상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란다. 나도 잘 챙겨 먹는 음식이지. 그때까지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줬고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며느리 보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보미가 우쭐거리면서 말했어요. 요즘 병원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너무 바빠요. 행정이랑 간호를 같이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상호를 도와 일하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보미야. 우리 상호가 너를 정말 잘 만났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비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세대에는 이런 거 없으셨죠? 클릭 한 번이면 되는데 예전엔 어떻게 하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듣던 말들 중에 단연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속뜻이 너무나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가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남편의 다정함으로 잊곤 했지만 이렇게 차가운 말은 송곳처럼 다가와서 그날 밤 저녁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가 마음속에서 꺼낸 말이 저를 무시하는 말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야기 좋아하던 저는 모에 얻어맞은 사람 마냥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다 보니 말이 날카로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잊고 살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10포기를 직접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전 기억에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통 2개를 싸서 아들 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먹고 싶을까 해서 가져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에 공간이 없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편하거든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제 그런 옛날 방식 그만하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김치통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제 손을 만지면서 빨리 돌아가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우리 잘 먹을게요라고 말은 했지만 며느리 곁만 지키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러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시원한 성격을 가진 저였다면 드라마에 나오는 김치 싸대기를 날리는 상상도 해보았어요. 며느리의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괘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아.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식 때와는 너무 다른 느낌이란다. 그러자 상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봄이가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원래는 착한 애인 거 아시잖아요. 일이 너무 많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니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호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요. 식욕은요? 없어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님 우울증 초기 단계입니다. 약을 좀 드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니 생각했습니다. 약을 받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약을 좀 먹어야 한대. 왜요? 어디 아프세요? 상호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엄마가 병원에서 우울증 약 좀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었나 봅니다. 어머님 무슨 약이요? 우울증.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아프시면 어떡해요. 우리 둘 다 맞벌이인데.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던 며느리는 자신이 바쁘다고 나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나중에 애 생기면 어머니께 맡기려고 했는데. 약 드시는 분께 어떻게 애를 맡겨요? 스피커폰 너머로 상호에게 하는 말들이 들리니 저는 더는 며느리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상호는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아픈 것도 편히 말할 수 없구나. 내가 존재하는 게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구나.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오랜 친구 송영진이었습니다. 영진이는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공부를 계속했고 지금은 큰 병원에서 간호과장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영진이는 저를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말없이 성실한 저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그래 정수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서 그런가 봐. 저는 울먹이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영진이에게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내 친구 송영진은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윤봄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진이는 무언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 우리 병원 간호사 윤봄이를 말하는 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진이가 바빠서 아들 결혼식에 오지는 못하고 축의금을 보냈지만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의 직장 상사라니 세상이 참 좁다고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처음 소개할 때 정성병원 다닌다고 했는데 봄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야? 응. 몇 해 전 우리 병원에 들어온 간호사야. 일은 잘한다는 평이 많았고. 영진이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뭐? 근데 좀 사람을 대하는 게 차가워. 환자한테도 동료한테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모른 척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지? 저는 친구 영진이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감동하여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친구 영진이는 병원에서 며느리 보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보미는 선배랑 2인 1조로 있으면 꼼꼼하고 친절했습니다. 일도 곧잘 해내고 성실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혼자 남아서 일을 하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실수가 많았다고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불안해하듯이 말이에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봄이 씨 일은 빠른데 가끔은 좀 혼자 있으면 집중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이는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아이 선배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일을 잘할까? 영진이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봄이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영진이는 병원 시스템을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며느리 보미가 주로 혼자 일하는 구조로 스케줄을 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며느리 보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해요. 혼자 일할 때의 보미는 실수도 많이 했고 환자에게도 짜증을 내며 친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미 씨 오늘 왜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좀, 며느리 보미는 그동안 선배에게 의지하며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없어지니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지요. 결국 한 달 뒤 며느리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요. 시스템이 바뀐 병원 상황에서는 제가 일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며느리 보미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그렇게 잘하던 일을 혼자 있을 때는 잘하지 못했을까요? 며느리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뒤 다신 보지 않겠다던 제 마음도 자식들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젠 친구들도 남편도 오지 않아 적적했던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며느리 보미가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탓인지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그러냐 보미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옆에 앉혔습니다. 직장을 잃은 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 어릴 때 늘 혼자였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하셔서 늘 바쁘셨어요. 저는 빈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친구가 생기면, 선배가 생기면, 누군가가 제 옆에 생기면 저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치 혼자 있을 때는 물 먹은 곰돌이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저의 곁에 누군가가 오면 저는 용기가 났어요. 그 용기로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잘해내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무섭기까지 한 마음이 지금도 가끔 들어요. 보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약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멋진 누군가의 옆에서 정말 멋지게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어머니처럼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진짜로 약한 건 저였어요. 저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하는 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외로워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보미야. 이제 알았으면 좋은 일들이 너를 감싸줄 거야. 남편이 세상살이에 험한 일을 당할 때면 저를 위로해 준 말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보미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며느리 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영진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미도 함께 불렀습니다. 영진이는 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미 씨, 최근에 혼자 일하게 된 거 기억하시죠?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영진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병원 시스템을 새롭게 짠 거랍니다. 보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신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혼자 일하도록요. 보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영진이는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제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미는 어머님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단순히 과장님을 불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보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영진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미 씨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남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정숙이는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고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지요. 보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진이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몰랐을 뿐이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꾸면 돼요. 그 후 내 친구 영진이는 보미를 자신의 사무국으로 불렀습니다. 보미는 그렇게 영진이의 또 다른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그래 고맙구나 보미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보미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보미의 고백을 알고 나서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저처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배움이 짧았다면 며느리는 마음의 여유가 짧았던 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 자식을 이해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조금씩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둘이서 시장도 함께 가고 손잡고 동네를 걷기도 하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공부로 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봄이야 넌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저에게 칼 같은 말을 하던 며느리는 어느새 저희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봄이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처럼요. 봄이도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처럼요. 그 아이의 날카롭고 잘못된 표현과 마음은 변화가 되었고 관계 속에서 성숙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진짜 배움은 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온다는 걸요.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론 서글펐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요. 며느리 보미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삶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저에게 진심 어린 고백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내일 며느리가 올 것입니다. 상호도 함께요. 저는 우리 아들 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도 점점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트이니 그게 약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상처를 주고받지만 치유하는 것. 넘어지지만 일으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한 며느리의 마음에도 외로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상처를 서로 어루만질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저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